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 지적 문명이 존재하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진귀하고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널려 있는 부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서명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현장 스님을 최대한 잘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현장 스님이 이게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업적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봉송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 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태종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측천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측천무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선배고, 중국의 500명이 넘는 황제 중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시대보다 또 조금만 뒤로 가면, 측천무 좀 말기 쪽으로 이렇게 가면 아니면 측천무보다 조금 앞쪽으로 당겨서 그런 식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가 여인천하의 시대예요. 그런 얘기 해드려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덕여왕 치세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추고천왕이라고, 거기도 여성 천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왕하면 당연히 남성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삼국을 여성이 다 이렇게 다스리던, 진짜 생각만 해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가 보구나. 저는 그 시대가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렇게 판이 짜인다는 게 어려운 시절인데, 당나라 때 지금 60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600년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으니까, 동아시아의 삼국이 전부 다 여성 군주가 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여성인데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런 기록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것도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이 양반들이 했을까? 너무너무 참 멋있는 시절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측천무가 어떻게 보면 정치를 최고로 잘한.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황금기가 당 태종부터 이제 당 고종 이치 이제 중간부터는 다 측천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당 현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당 현종의 앞쪽까지, 그러니까 중반까지 정도가 이제 그 개원의 치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당태종부터 당현종 개원까지가 최고의 전성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양귀비 사건, 얼마나 이렇게 이쁜 여자의 어떤 대명사 같이 된 게 양귀비잖아요. 그리고 참 그렇지. 그게 아편이 양귀비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강한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뭐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뭐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그 양귀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현종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리고 그 기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척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측천무예요. 근데 측천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폄하하는 시각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자가 나댄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3대 어떻게 보면 악한 여자 이렇게 해서 청나라 때 서태후는 진짜 이게 서태후 때문에 청나라가 골로 가고, 이화원 파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태우라고 한고주 유방에, 근데 그 양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왕권 강화를 위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로 숙청을 하는데 시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최고는 이 측천무예요. 그리고 우리 선배이기 때문에 또 금륜 성신 황제입니다. 금륜이 들어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륜성왕이죠. 근데 저 때 측천무만 전륜성왕을 표방한 게 아니고, 그보다 약간 시대가 앞쪽에 선덕여왕도 있는데, 선덕여왕도 전륜성왕을 표방해요. 진짜 전륜성왕 같이 정치도 잘 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비판적으로 볼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측천무는 뭐 굉장히 좋은, 굉장히 그리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된 제일 잘된 밑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황제까지 된
우리 선배 출신 중에서 평민으로 들어갔다가 황제된 사람이 측천무하고 명태조 주원장이 있고 제일 멋있는 사람은 이제 황제를 하다가 때려치고 출가한 청나라 때 순치제. 그때도 굉장히 좋은 때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급이 있어요. 시절이 좀 이렇게 좀 찌리할 때 이런 때 아유 나 그만둘래요. 이게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때 황제인데도 난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글 하나 써놓고 이게 순치 황제 출가 시 딱 써놓고 오대산으로 중국 오대산 로 출가를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아들이 이제 강희제인데 강희제가 이제 뭐 찾으러 오니까 안 만나줬다는 등 뭐 이런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 출가시 보면 내가 전생에 수행자였는데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황실에 태어나서 황제가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나랑 바꾸자. 나랑 바꾸자. 그렇게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딱 던져버리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쪽에는 임금이라든지 왕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문화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동아시아에는 물질주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출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황제가 그것도 뭐 왕자도 아니고 황제가 그냥 딱 하니까. 그리고 이 시대가 이 당나라 때만 번성한 게 아니고 이때 불교가 막 이렇게 막 떡상을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게 뭐 테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막 다 출가하고 난리가 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영웅도 많고 복잡합니다. 진짜 복잡하고 재밌는 시대.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대한탑 얘기를 해드렸고 요번에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저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명사라고 하는 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한 4,000칸 정도 된다는 절인데, 이게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이제 원측 스님. 나중에, 원측 스님이, 신라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왕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에서도 가장 이름이 높았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면서 이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신 분인데 그분 사찰이 저 서명사고 그 다음에 도선율사가 또 저 서명사 주지를 하고 뭐 이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현장 스님하고 원측 스님하고 규기 스님 탑이 이렇게 사리탑이 다 모셔져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9번째라고 적으니까 왜 저게 저렇게 중요하냐 누가 물어보던데 중요하죠. 왜냐하면 9번째가 황제가 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냥 생각을 해봐도 번호표 9번인데 9번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 양반은 약간 초탈과입니다. 초탈과. 그래서 당태종이 볼 때는 당신이 영웅적 기질이 있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피들이 자기 아들한테 있으니까 그런 아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곱상하고 조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9번째 아들 고종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빛과 어둠이 동시에 깔리는 사건입니다. 황제가 되면 초탈하면 안 돼요. 황제가 되면 초탈하면 안 돼. 근데 황제가 돼서도 초탈해. 이렇다 보니까 마누라한테 권력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누라가 보통 마누라가 아니고 그게 측천무인데 그게 이제 보통 마누라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 후궁이었었어요. 자기 아버지 후궁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무미랑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측천무가 무시니까 이제 무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미라는 걸 받아요. 이름을. 이름 얼굴도 되게 이뻤는가 봐. 저게 이쁠 미자거든요. 이게 뭐 열몇 살 때 들어왔는데 되게 이뻤는가 봐. 이게 이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착한 것도 있는데 너무 착한 거죠. 이렇게 초지일관했지. 그래서 마누라 말도 이제 잘 듣고 그 마누라는 아버지의 첩으로 들어갔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불려 들어와서 이제 황후를 제끼고 이거 막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진짜. 야, 저게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그래서 그 고종의 7번째 아들이 불광왕 이연이고 이게 중종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머리 깎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 재위 기간을 보면 이 양반이 재위가 684년에 재위를 했다가 재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705년부터 710년까지 또 재위를 하거든요. 이 중간에 측천무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이 양반도 사람이 참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버지 닮았는가 봐. 아버지 닮았는가 봐. 그렇게 해서 좀 물으니까 또 자기 마누라가 또 뭐 해보려고 하는 거 있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측천무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저거 잠깐 세워놓으니까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게 측천무과입니다. 또 이 유황우라고 하는 사람이 측천무과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황제를 줬더니 그 마누라가 외척이 이제 막 다 해먹으려고 이렇게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폐위시키고 몇 달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넷째 아들, 요 번호가 측천무 아들 넘버입니다. 셋째 아들, 넷째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하다가 이제 측천무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90년부터 705년까지 측천무가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건 이제 현종 때문에. 이 사람 아들이, 예종 아들이 현종이에요. 현종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측천무를 밀어내는 쿠데타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황태자가 656년에 황태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측천무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황태자를 날리고 658년에 황태자 홍이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만든 절이 이 서명사입니다. 이 서명사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양반이 저 서명사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황태자를 위해서 지은 절인데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통밥이 구릅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당고종 이치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병이 있다고. 병이 있어서 이 사람이 더 수동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발작을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사람이 정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태극궁이라고 하는 궁전을 썼는데 거기 약간 이렇게 습기가 좀 올라온대요. 그래서 대명궁이라고 하는 데로 옮겨 짓고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폐쇄적이고 별로 이렇게 활달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풍토인가 제가 뭐 아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자꾸 발작을 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측천무가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렇다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절을 지은 거예요. 아마 측천무나 이런 사람이 말을 했겠지. 절을 지어서 사천칸으로 지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습니다. 죽습니다. 아니 뭐 절하고 관련돼서 죽은 것 같진 않고 그냥 어렸을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광왕 이연이 태어날 때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현장 스님한테 얘기해서 애를 좀 어떻게 잘 보고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게,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삭발 사건이거든.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인데 나한테는 지병이 있고 내 아들한테, 첫째 아들을 시름시름 하다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 내려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 비방 있냐고.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황제라도 아들이 뭐 죽는데 뭘 어떻게 해. 그리고 자기는 몸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광왕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게 불광왕입니다. 불광왕 이연 중종. 그리고 이 양반도 측천무 아들인데, 이 양반은 황태자가 됐다가 잘립니다. 측천무 좀 셌던 것 같아, 성격이. 엄마 말 잘 안 듣고.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등짝 스매싱을 맞고 경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역사에 사라져. 그렇게 해서 이 서명사를 창건하는데, 그때 기록에 나오기는 한 4,000칸. 4,000칸 굉장히 큰 절입니다. 근데 저거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 서명사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여러 번. 제가 현장 스님도 참배를 하고 원측 스님, 저 사리탑이 다 저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흥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남산에 있고요. 그러니까 장안의 남쪽, 지금 서안 남쪽에 있는 종남산에 있고, 그리고 저 절을 누구를 주지를 이제 시켜 천거를 해줬냐면 현장 스님이 도선율사를 천거를 해줘요. 황실하고 관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확 뜨거든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는데 현장 스님이 추천을 해서 서명사 주지가 된 거죠. 그러면 도선율사 위상이 이렇게 떡상합니다. 하루아침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 노력해서
당나라에서 불교를 반석 위에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책도 많이 쓰고 전국에 한 10년 동안 유람을 하면서 수홍지순례를 다니면서 그 이적들을 체록해서 다 책으로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태위태하던 거를 현장 스님이 오셔갖고 한 방에 그걸 다 정리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당신을 천거를 해갖고 서명 4,000칸짜리 절에 주지를 올려준 거야. 딱 봐도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승전에 보면 현장 스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현장 스님보다 도선율사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건 3년 뒤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 도선율사가 72살인가까지 사시거든요. 72인가 73까지 살아요. 그래서 현장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보를 해주고 속고승전 그거 편집을 할 때 증보를 해주고 이제 도선 어떻게 보면 한번 용비어천가를 한번 읊어준 거죠.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서명사를 나중에는 현장 스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있어요. 현장 스님의 큰 제자가 중국인 출신으로 규기라고 하는 스님이 있고 그다음에 신라 사람으로 원측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원측 스님이 저쪽 주지를 또 오래 합니다. 도선율사가 저쪽에서 한 8년인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업사로 넘어가고 저쪽 그것 다 종남산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도선율사가 처음으로 그 계단을 만든 계단 유적 같은 것들